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법무법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오늘 생신이라고 생신이라니요.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생일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네, 그냥 열심히 운동하고 네. 방송하고 뭐 네. 일하고 먹고 네. 하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이렇게 좀 묵직한 사건 사고들만 네. 또 소개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쁘고 축하할 일들이 별로 없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좀 생신이셔가지고 너무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제가 축하를 오프닝 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라고 해주세요. 생일이요. 생신 너무 거리감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진 변호사님 생일인 방송 오늘 한번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생 키워드부터 만나보실까요? 핫플 직원의 죽음. 핫플레이스의 줄임말인데 핫플레이스가 어딜까요? 유명 빵집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사망한 후 과로사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빵집이 사실 손님이 굉장히 많은 핫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기줄도 엄청 긴 곳으로 좀 유명하고요. 유족 측이 과로사를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일을 한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도 이제 들어가고 싶었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예. 못 들어간 곳인데 이 사건이 발생했죠.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이제 문을 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이 개점 이후에요. 전국적인 인기 속에 매장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매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족은요, 키가 185cm에 체중이 80kg인 건장한 청년이 신규 지점의 개업 준비를 맡으면서 이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족이 이 고인의 교통카드 사용 기록이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근무 시간을 분석을 한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 최근 12주 평균 근무 시간도 주당 60시간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치인데요. 특히 사망 전날에는 아침 8시 58분부터 밤 11시 54분, 거의 자정까지 약 15시간 동안이나 식사도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이 어떤 연인과의 메시지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또 고인은요, 인천점이라는 신규 매장 개장 준비를 맡으면서 그 전날에도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또 몇 시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해서 자정까지 일했고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택배 수백 개를 옮기고 또 시설물을 설치하는 육체 노동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요,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이런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고강도 업무까지 복합된 경우에는 업무와 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매우 강하게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런 기준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만 좀 드는 사건인데 지금 사진 보면 대단히 건장해 보이거든요. 키도 뭐 185였다고 네, 너무 젊은 청년이고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했다. 저는 사실 베이글 가게인데 왜 식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건지
뭐 신규 매장 오픈이니까. 그리고 뭐 신규 매장 오픈하는데 투입이 됐다면 사실 일을 매우 잘하는 또 직원이라는 그렇죠. 또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고, 회사 측은 좀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네, 이 회사 측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유족의 주장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네. 네, 먼저 사내 근로자들은 평균 근로 시간은 약 44시간 수준이고 고인 역시도 입사 이후에 약 13개월간 주측 총 7회 합산 9시간의 연장 근로만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이제 본사 측에서 파악을 못한 어떤 연장 근로가 있었을 가능성 그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 80시간 근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또한 회사가 이제 근로시간 기록을 은폐하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무 스케줄표, 급여 명세서 등 제공 가능한 자료는 모두 유저 측에 제공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만 이 지문 인식기를 통해서 보통 출퇴근 기록을 표시를 하는데 이 매장 오픈 당시에 장비 오류로 인해서 8월 초부터 정상 작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지 못했다. 이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고인이 지금 식사 생각이 없다, 이따가 좀 나중에 먹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의도적인 어떤 식사 제한이나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측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직원 사망한 지 지금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고요. 수사 진행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근데 44시간하고 60시간 넘는 시간, 80시간 뭐 이렇게 너무 차이 나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게 좀 동료들 진술이 좀 입증 자료가 좀 크게 될 것 같은데 본사 측이 직원들한테 함구령까지 또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대체 맞는 겁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사실상 이 함구 지시를 내렸다 이런 정황이 회피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진술을 못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어떤 지시를 내린 정황이 인터뷰나 이제 내부 지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실제로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요 사망 사고 내용 자체를 회사로부터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는 사망 원인을 이 교통사고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떤 추모 공지나 아니면 내부 설명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다시피 인천점의 그 내부 공지 사항을 보면요. 모든 인터뷰나 촬영 녹취는 거절을 해달라.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직급자에게 보고하라. 개인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부가 단단해야 할 때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시가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좀 글씨가 작기는 하지만 이런 그 취지의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가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이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진술을 위축시킨다거나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실을 은폐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은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로사 의혹이 좀 번지면서 여론이 매우 나빠지니까 곧바로 또 LBM이라고 저희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측에서 곧바로 태도를 좀 바꿔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뭡니까 갑자기? 네, 이 LBM에서 이 강관구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요 신규 오픈 지점의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돌연 게재를 했습니다. 이 강 대표는 공식 SNS에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서 유족께서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고객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 대표는요, 고인에 대해서 평소 누구보다 성실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면서 성실하고 그 책임감 있는 태도 덕분에 신규 지점 오픈에도 참여하게 돼서 이 맡은 역할 이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해당 시기에 근무가 쉽지 않아서 신규 지점 개점 준비 근무 시간이 평소 근로시간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강 대표는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 내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본 사안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또한 이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면서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진실을 좀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하나는 매출액이 좀 급감을 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해명, 뭐 반성 이런 걸 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처럼 또 보는 시각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김희준 변호사님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 베이글 드셔보셨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줄만 쓰다가 바빠서.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가 며칠 전에 네. 매출이 급감을 하긴 했나 봐요. 그래서 주변 분이 그거를 구매를 되게 빨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줄을 안 쓰고. 네. 그래서 선물로 사온다고 해서 모임 자리에 가져와서 저는 그때 런던 베이글 뮤지엄 베이글을 처음 먹어봤어요. 며칠 전입니다. 근데 이게 사망사고가 있어서 줄이 급감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론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반성하는 혹은 아니면 이런 해명 보도 자료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시점상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 관련된 부분에 조사를 좀 착수를 했습니다.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기획 감독에 대한 좀 착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향후에? 네,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건을 이제 개별 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산업 전반의 어떤 노동 환경의 문제로 보고 특별 근로감독, 기획감독에 착수를 했는데 노동부 장관 역시도 이제 과도한 노동으로 청년 근로자가 생명을 잃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먼저 고인의 실제 근로 시간 그리고 연장 근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을 얼마나 초과를 했는지 그리고 연장 근로 자체가 적법하게 승인이 되고 또 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그런 여부가 이제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 그리고 식사 시간 이런 게 형식적으로만 부여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서는 이 고인 한 명의 근무 기록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원들의 어떤 장시간 노동이나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본 것이 산재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격 혹은 아니면 정부 재정 상태, 세계 순위 경제 대국 7위 12의 경제 대국이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아직도 산재가 나올 수 있고 사망 사고가 나올 수 있느냐? 사망 사고를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반절 이상 줄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선임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게 중점적으로 좀 볼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부의 기조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정부의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산재 사고도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SPC 공장이나 이런 맞습니다. 데서. 그래서 이 산업재해 관련된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또 해결이 되어 갈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산재 승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요,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이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예. 이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로사 사건의 경우에는요, 단순히 장시간 일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 강도, 그리고 휴게 시간의 보장 여부, 정신적 스트레스, 업무 형태의 예측 가능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 최근 12주 평균도 주 6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지침에 따라서도 최근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에 저렇게 먹을 게 저렇게 많은데 못 먹게 한 걸까요? 그 매장에 판매 중인 제품을 먹을 수는 없을 거고 아마 그 식사 시간, 휴게 시간에 이제 먹겠죠. 그리고 계속 저 빵 냄새를 맡으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아니 없으시겠죠. 근데 회사 네. 직원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무 시간에는 좀 네. 그렇습니다. 오랜 장시간 노동, 연장 근무, 뭐 특별 근로까지 막 다 시켜놓고 휴일 근무까지 시켰는데 빵도 못 먹게 한다. 그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은 좀 안 되는데. 네. 네.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근무하던 이 20대 직원이 경무 끝에 숨졌다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실노동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망자가 1,059명에 달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야간 근로,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압박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발병 직전 일주일 근로시간이 무려 85시간을 넘었고요. 이전 3개월도 평균 86시간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 52시간제 제한은 분명히 법으로 있어요. 그런데 뭐 특례업종, 간주근로제, 뭐 관리자 직군, 뭐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이 많아서 상당수 노동자들이 제도 바깥에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리 감독 강화해야 되겠고요. 이 휴게 시간, 식사 시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 산재 입증 기준의 현실화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는 어떤 이런 근로자의 사망 사건을 뉴스로 접하는 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인데 인재에 거의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인재 사고가 다시는 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번 정부의 기조니까 어떻게까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키워드 같이 보실까요? 식당 칼부림. 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칼부림 사건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로또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이 업주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홍보용으로 손님에게 로또 복권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식당은요, 지난 7월 신장 개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홍보용으로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전날 식당을 방문했을 때 복권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다음 날 또다시 식당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추첨 다음 날인
추첨 날이 토요일이니까요. 예, 토요일이죠. 예. 추첨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복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업주의 설명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식사 도중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업주 부부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크게 다친 상태에서도 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의자를 제압하려다가 추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 상태로 보였고요. 이 제과점 주인이 증언하기를 피의자가 길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이 발로 차서 제압을 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보면요. 피의자는 복권 제공이 중단된 대신에 음식값의 일부를 할인받기로 업주랑 합의를 했는데도 다시 또 언쟁이 벌어졌고요. 업주가 그럼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격분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 게 1,000원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로또 1,000원짜리 맞아요. 지급했으니까. 또 한 장이겠죠. 네, 1,000원짜리. 그래서 업주가 1,000원을 깎아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화를 내고, 그래서 음식값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화를 내서 칼로 찔렀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흉기를 꺼냈다. 계획범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을 방문했고 예. 언쟁이 발생하니까 그 즉시 흉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휘둘렀다라는 거는 이 단순한 충동적인 폭행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 네.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형법상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요. 명시적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흉기라는 치명적인 도구를 인체를 향해 사용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어떤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고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평소에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계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식사 자리나 일상생활을 위해서 식당을 방문했을 때 주머니에 뭐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전날에 복권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다음날 다시 식당을 또 재차 찾아가서 항의를 하다가 흉기를 사용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보면은 사전에 갈등 상황을 예견을 하고 흉기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가게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흉기를 가져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냥 길 가는 누구나 한 명 걸려봐라.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그런 어떤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저 진술은 다 결국은 피고인, 피의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싸움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뭐 식당에서 잘 해결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흉기를 꺼내서 싸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식당 주인 부부 중에서 아내분이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은 중태에 빠진 상황이고요. 피해자 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뭐 살인죄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상해치사 이런 쪽으로 뭐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피해자 중 한 분이 사망에 이르면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서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살인죄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죠.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 상해 사건이 아니라 어떤 고의로 생명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현재 남편분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인 미수 역시도 살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 흉기를 이용했다는 점, 사소한 이유로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이 모두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결국 구속됐거든요. 범행 당시에 취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이나 주치감경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심신미약이나 주치감형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법원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고의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감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역시도요. 음주는 스스로 선택한 행위다. 그래서 술에 취해 범행 통제가 어려웠다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감형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생생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16년 만에 무죄. 16년 만에 무죄 받으면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5년간 옥살이를 했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저도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09년에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이 쓰러지고요. 그중 2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막걸리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겠죠. 동네 시골 마을이니까. 근데 사망한 주민 최 씨의 남편인 백 씨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아내를 살해하고 이웃 주민들까지 함께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살인사건 경위를 간단히 보시면 나눠 마신 주민 중 2명 사망, 2명 중상. 그래서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검찰이 백 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이 백 씨와 백 씨의 딸 역시도 이 아버지와 공모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어떤 공범 혐의를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 이 백 씨 부녀가 공모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기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한 거죠. 이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을 모두 유죄로의 근거로 인정해서 아버지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부녀는 15년간 복역하게 된 겁니다. 1심에서 무죄가 좀 선고됐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소개할 만한 부분인데 10수년간 억울하게 좀 옥살이가 이어졌습니다. 부녀가 복역하는 내내 검찰의 강압 수사를 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부녀는 복역하는 내내 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 그리고 조작된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재심 재판부 역시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피고인들을 장시간 조사하면서 진술을 유도하고요. 조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인 백 씨가요. 초등학교 중퇴라서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조서를 매번 몇 분 만에 모두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탈자가 단 하나도 없이 논리적으로 정리된 자필 자술서가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한글을 거의 모르는 초등학교 중퇴인 피고인이 작성하기 어려운 문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경우에도요.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검찰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이 반복 질문을 통해서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CCTV 영상을 확보했음에도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부녀가 막걸리를 구매했다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CCTV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재심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좀 오래된 사건이고 증거를 좀 찾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재판부가 무죄라고 좀 선고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한 핵심적인 이유는요. 당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어떤 자백 그리고 진술이 모두 임의성이 없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었다. 이걸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가요. 증거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첫째, 백 씨의 딸 진술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었고 또 진술 거부권
안내도 제대로 받지 않고 수갑과 포승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 백 씨의 자백 역시도 이 강압수사 정황이 확인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조서를 몇 분 만에 다 읽고 오타도 없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자백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막걸리 준비 및 범행 동구와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가장 큰 중요한 원칙이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밖에 또 이제 학력이 안 돼서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 얘기가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경찰 조사를 들어가 보면 알지만 경검에서 피의자 신문 다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잘 적혀 있는지 열람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열람해서 시간도 쓰고 이렇게 서명도 하는데요. 하고. 서명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너무나 5분 만에 빨리 끝났고 네, 그 많은 진술들이 5분 그렇죠. 만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수십 그리고, 장인데. 예, 그리고 그 오탈자도 없고 그러면 옆에서 사실 검사가 써줬거나 수사관이 써줬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죠. 좀 누가 보여지는 거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피고인이 쓴 건 아니다. 했는 건 아니다. 한 건 아니다. 이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씨 부녀는 억울하게 사실 복역을 한 상황이 됐어요. 결론은 무죄가 선고된 이상 국가배상을 좀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재심에서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이 백씨 부녀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사보상이라는 건요, 부당하게 수감된 기간에 대해서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국가배상이라는 거는 이 수사기관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의 강압수사, 증거 은폐, 허위 진술 유도 정황이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만큼 단순히 보상 차원을 넘어서 국가 책임이 매우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백씨 부녀가 15년 동안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데 대해서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겠죠. 현재 검찰은 이 재심 판결문을 검토해서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만약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백씨 부녀 측은 곧바로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재심 사건들 좀 많이 보면서 느끼는 지점이 이것도 뭐 저만의 오해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주고검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 약간 네. 그 광주 고등법원 사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뜻하는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익산 뭐 약촌 오거리 살인 그렇죠. 사건, 네. 그다음에 뭐 순천 뭐 이런 사건, 구례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사실 거기에 또 이제 자기 표현을 좀 잘 하실 수 없는 피의자분들이 또 많았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 저희 판례 중에 되게 유명했지만 그 성추행범 네, 혀절단 사건. 절단 네, 사건도 그거 최근에 했죠 저희가. 거기도 또 광주 고법이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 재심 어쨌든 확정됐는데 그런 사건들 보면 아직도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분들도 아직도 이 시대에도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억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에 따라서 판결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위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상대 떼강도 MG 조폭들 덜미입니다. 투자 리딩방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기 조직원과 이런 사기 조직원을 상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또 빼앗은 조직폭력 단체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좀 싶을 텐데 리딩방 사기 조직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네, 이거는 이제 사건이 이제 복합적인 건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일명 투자 리딩방 조직 사기 조직. 이 공모주 투자를 미끼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 총책은요, 과거에도 투자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 수감 중에 교도소로 고등학교 이제 동창 친구가 면회를 왔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또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네, 출소 후에 자신이 이제 총책을 맡고 뭐 간부, 콜센터 설비 담당, 인력 모집책, 그리고 상담원 등 역할을 또 세분화해서 총 19명 규모의 조직적인 사기단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시흥시의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콜센터 형태의 사무실을 차리고요. 텔레그램에서 불법적으로 또 구매를 해서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피해자들을 단체 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 상장을 앞둔 비상장 기업의 공모주 정보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미 대주주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탁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속였어요. 그리고 또 조직원들도 그 대화방에 참여를 합니다.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나도 실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신뢰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또 전화를 직접 걸어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고요.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는 허위로 만든 주식 양도 증서를 또 교부를 해서 1차적으로 안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이 약 10개월 동안 이러한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이 12억 원 상당이고요. 총 4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행 아니고요. 총책, 조직원, 바람잡이, 콜센터까지 모두 갖춘 전문 사기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번 사실이 조직폭력배 귀에 들어간 겁니까? 왜 조직폭력배가 관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책이 주도한 이 리딩방 사기 조직이 이제 단시간에 이제 거액의 현금, 12억 이렇게 벌었다는 소문이 이제 조직폭력배들에게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2차 범행이 발생했는데 이 총책이 과거에 교도소에 수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게 된 인맥을 통해서 이미 조직폭력배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딩방 사무실을 털면 억대 현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부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간 겁니다. 그래서 조직폭력배였던 남성이 이 총책이 불법인 범죄, 그죠? 리딩방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돈을 빼앗아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자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성은 또 사전에 이 총책의 사무실의 위치, 출근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조직원 또 9명을 모읍니다. 그래서 총 10명이 이 복면 쓰고요. 장갑에 흉기까지 준비해서 무장 습격을 해서요. 이 총책과 조직원들, 리딩방의 조직원들을 모두 폭행하고 가상화폐 지갑 그리고 현금 강제로 빼앗고요. 피해자의 일부는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까지 입고 상당한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에는 불법 수익을 노린 또 다른 범죄 집단이 계획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범죄 위의 범죄 사건으로 두 조직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범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이 폭행, 그러니까 투자 리딩방 사기 일당이 폭행 피해 사실이 있어서 본인들도 이 어떤 사기 조직원으로 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신고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적발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조직폭력배가 예상한 것처럼 이 리딩방 조직원들도 이게 자기들도 강도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차마 사기 조직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들통날까 봐. 그렇죠. 불법이.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폭력배 일당이 한 번 수억 원의 현금을
강취했잖아요. 예. 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딩방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예. 불법 콜센터까지 추가로 털 계획을 세우면서 아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아. 이 경찰이요, 이 조직폭력배 관련 첩보를 수집하던 중에 이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 이러한 내부 정보를 또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 사무실에 수사를 착수를 했더니 이 피해자들이 사실상 투자 리딩방 사기의 조직원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입 수사 그리고 뭐 통신 영장을 활용해서 조직의 구조를 파악을 했고 결국에는 이 조직의 19명 조직원 모두 체포했고요. 뭐 통장을 빌려주거나 예. 또 유심을 판매해서 범죄를 도운 이른바 대포 통장, 대포폰 공급책 12명도 함께 적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서 이 리딩 단체방 참여 중인 무려 1,600여 명 이 일반 투자자들을 확인해서 추가 사기 피해 가능성을 고지해서 피해 신고를 독려했고요. 그리고 리딩방 조직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 조직폭력배 일당 이 10명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게 불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떼강도 행각을 벌인 조폭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MG조폭으로 좀 확인이 됐는데 MG조폭 20에서 30대로 구성된 조직폭력배들을 좀 가리키는 말인데요. 관련 사건이 또 있어요. 이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100여 명에게 18억 원을 좀 갈취한 일당이 잡혔는데 그들도 또 확인해 보니까 조폭이었다. MG조폭들이었다. 이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검거된 일당이요, 모두 199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 초반생으로 구성이 돼서 네. 저희가 이제 MG 조폭이라고 명시했는데 예. 이러한 세대의 조직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뭐 몸으로 싸우고 그렇죠. 뭐 이런 폭력 조직이 있었는데 요새는 온라인, IT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울 의정부 부천 일대를 오가면서 유사 투자자문 회사를 가장한 사기 조직을 만들고 예. 2년 동안 1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도 매우 조직적인데요. 과거에 다른 리딩방에서 이 손실을 본 사람들의 명단을 또 불법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회유를 하는 거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를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네. 접근을 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한 다음에 뭐 이번 공모주는 뭐 내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주주 지분 확보했다.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또 거짓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직이 거짓만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친구 모임 수준이 아니라 또 군대식 구조로 운영이 네네. 됐어요. 뭐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 뭐 자아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행동 강령까지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과거 조폭들 뭐 낭만파라고 불리는 김두한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시라소니 네. 좀 주먹 그리고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좀 김태촌 뭐 칠성파 이런 좀 이제 너무 많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칼부림 이제 예. 조폭의 계보들은 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MG 조폭들 그러니까 과거 조폭들 특히 칼부림을 하던 그런 조폭들은 유흥주점에서 좀 보호비를 좀 빼앗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좀 운영을 했다면 지금의 MG 조폭들은 사실 경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단체처럼 사실 보여요. 뭔가 네. 뭐 조폭 행위보다는 어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코인 자금 세탁 등을 좀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모습입니다. 디지털 기반 지능형 범죄에 좀 익숙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MZ 조폭들의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검경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캄보디아 사태까지 네. 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예전 조폭들이랑 다르게 MZ세대 이 조폭들은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뭐 불법 도박 사이트, 가상자산 자금 세탁 등 어떤 지능형 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조직폭력배 가운데 70% 이상이 30대 이하로 집계되면서 새로운 범죄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데 국내 단속이 강화되니까 말씀하신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네네. 활동 무대를 또 옮겨서 네. 이 현지 브로커와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해서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조직과 연결돼서 예. 해외로 유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어쨌든 이 MZ 조폭들의 행태들이 지금 뭐 해외로까지 계속 국제적으로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 마약 조직도 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경이 어떻게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보실까요? 위고비 오남용 심각,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사실 위고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운자로, 요즘은 이제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가 본래 목적이 아닌 살 빼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단속 강화에 좀 나섰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가 본래 네. 이제 당뇨병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이어트 주사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뭐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정상 제 주변도 체중이거나 많아요. 맞죠. 예. 예. 단순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맞아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체중 감량 효과는 뛰어난 게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같은 경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췌장염, 장폐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합병증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올바른 처방이 좀 당부가 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위고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를 좀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요,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적응을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 승인하면서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이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이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 청소년 비만을요, 외모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서 보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방향 전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청소년에게 처방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BMI와 체중 기준을 충족하는 고도비만, 이런 청소년에 한해서 전문의의 판단과 모니터링 아래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근데 우선 대상 범위를 확대했을 때는 좀 부작용이나 오남용 가능성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예를 그렇죠. 들어서 위고비를 자녀가 처방받아서 부모가 맞는 네.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다이어트가 좀 쉽게 되는 미용 관련 상품으로 포장이 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상당히 컸거든요. 특히 그동안 처방이 불가능했던 청소년들은 해외 직구로 좀 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연히 이거는 좀 불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법입니다. 위고비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해외 직구나 SNS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빠르게 된다, 이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청소년들까지 해외 직구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몰래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매자들은요, 이제 대놓고 처방전 필요 없다, 부모 동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고비는요, 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동반된 BMI 27 이상이라거나 아니면 30 이상,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위험, 그러한 의약품입니다. 특히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청소년 같은 경우 위장장애, 췌장염, 급성 신부전증,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고 해외의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이 온라인과 가상화폐를 통한 음성적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네.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5배나 급증했군요. 이 오남용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부가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몰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